지금 그 세상이 막 급히 변하는데 하루하루가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들이 하루 뉴스에 막 흔들흔들해요. 하루 뉴스에 흔들거리고 그러는데 지금 세계가 진행하는 방향, 이거는 그 옳은 방향으로 궁극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또 조금 좋아졌다고 흥분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저는 뭐 이쪽 편 저쪽 편이 아니라 진리, 어떤 것이 제일 현상을 정확히 설명하느냐, 그 학자라는 것은 현상을 정확히 설명하는 그것이 자기의 학문의 목표입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강의를 요새 최근에 좀 많아졌는데, 교회 강의할 때마다 제가 국제정치학자인데 국제정치학하고 이 기독교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일화들 이런 거 즉 하나씩 소개하고 그러는데 오늘도 하나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기독교적인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기독교 신자가 5천만 중에서 1200만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3억 2천만 중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은 물론 1년에 교회 한 번 가는 사람도 있는데 2억 6천만이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억 2천분에 2억 6천만이면 대단한 나라죠.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에반젤리칼이라고 이제 미국 사람들은 쓰는데 복음주의자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한 1억 정도로 칩니다. 1억 정도.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말은 점 하나도 틀리는 것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말세다. 이제 세상은 끝난다라고 하는 말세냐라고 이렇게 여론조사라면은 미국이 항상 1등이 나옵니다. 한 40~50%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유럽 사람들, 영국, 프랑스는 한 5% 미만입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왜 당신이 사는 이 시대가 말세라고 대답을 했느냐?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라고 거꾸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국가 자체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션이라는 말을 무지하게 많이 써요. 미국 외교정책 책에 아메리카스 미션, 그러니까 외교정책이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렬히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고, 그리고 세계를 그 하나님이 보기에 좋아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느끼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천년왕국이 오고 또 뉴 예루살렘이 올 때 한 나라라도 미국이 더 들고 가야 되는 그게 자기네들 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저거 제국주의라고 그러죠. 필리핀을 점령하고서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느님, 저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외교 정책을 공부할 때 바로 그 신의 소명 이런 개념을 이제 잘 모르면은 분석이 안 되죠. 지금 미국 사람들이 북한을 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이라고 얘기해요. 악하고 기독교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계가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 노스코리아 스킴 패밀리라고 그럽니다. 노스코리아 따로, 킴 패밀리 따로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건 킴 패밀리를 아주 칼같이 구분합니다. 우리나라 4월 27일 날 지금 남북회담이 있은 후에 바로 그 전날 오토 원비오라는 그 북한 가서 죽은 청년의 부모가 북한을 고발했습니다. 북한이면 누굴 고발한 겁니까? 인권유린범으로 김정은을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은 이거 앞으로 대화를 놔두고서 그렇게 고발해도 되니?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죠. 그건 그 부모들이 이거는 그냥 지나갈 수 없다 했고, 그리고 4월 29일 일요일이죠. 그날 미국 그 인권 보고서가 나왔는데 북한은 김 씨라는 한 가족이 60년 이상 나라를 통치하는 최악의 독재 국가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게 다 기독교적인 접근입니다. 기독교적인 접근. 미국은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할 때도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그냥 흩어 지나가는데 콜럼버스가 맨 처음에 그 배를 얻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이 모자르니까 이사벨라 여왕한테 갔는데
이사벨라 여왕은 그때 1492년 처음으로 그 이슬람을 스페인에서 쫓아낸 첫 해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너무 이제 마음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콜럼버스라는 청년이 와서 저쪽 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겠습니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쪽 바다 건너 있는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그러는데 배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배 타고 간 겁니다. 그 가다가 그때는 용감한 사람이 배를 타죠. 왜? 그때는 바닷가 옆으로 이렇게 항해를 하던 시절입니다. 바닷가 육지에서 반대 방향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무서워서. 왜? 가다 보면 떨어지니까. 그 지구가 평평하게 생겨가지고 땅에서 전부 배들이 땅 옆으로 다녔습니다. 이리로 나가면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도 용감한 사람들이 따라 나온 거예요. 지구는 둥글게 생겼으니까 떨어질 리가 없어. 가면은 일본에 도착할 수 있어. 쭉 도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따라 나갔는데 아무리 가도 땅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콜럼버스가 선장인데 콜럼버스가 친한 사람이 귀띔을 해줍니다. 지금 저 선원들이 너무 무서워서 다 죽는다고. 그래서 이제 선장님을 죽이고 거꾸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그 선원들한테 3일만 더 가자고 그랬습니다. 3일. 3일 더 가다가 땅이 안 나오면 돌아가자. 근데 이제 가는 거리를 계속 속이면서 가는 겁니다. 1000km 갔는데 500km라고 속이고, 뭐 이러면서 이제 갔는데, 3일 동안 콜럼버스는 기도밖에 할 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근데 3일째 땅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콜럼버스가 산살바도르라고 붙였는데, 그게 성스러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고마우면은 그 산살바도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배가 한 척이 망가져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유럽 사람이 그 서반구에 처음으로 지은 건물인데 그 건물 이름은 라 나비다드. 크리스마스 때 되면 그 라 나비다드라는 노래가 많이 나오죠. 더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오리진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 한번 붙는데, 저는 오늘 그 이승만, 박정희,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미국하고 제일 친했던 사람인데 미국이 제일 힘들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출판사에서 책을 한 권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제목을 주더라고요. 미국에 당당했던 한국의 대통령들. 제일 당당했던 사람이 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또 제일 미국하고 친했던 사람입니다. 얻어낼 걸 다 얻어냈는데 이분들이 참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왜곡되고 있고 없었어야 되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뭐 우리가 정치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는 참 세계적으로 아주 이 힘든 곳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작은데 옆에 큰 나라가 많아요. 중국은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많고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제일 넓고 일본은 뭐 다 종합국력 세계 3등쯤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는 사강에 둘러싸여서 힘든 나라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틀립니다. 왜? 우리나라는 미국 편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냐? 미국 편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미국 편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미국하고 동맹국이거든요. 동맹은 전쟁 나면 함께 싸우는 나라입니다. 동맹이 없어야지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까? 근데 미국하고 동맹이면은 당연히 미국 편에 서야죠. 미국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러면은 너 나랑 동맹인데 내가 어디서 싸울 때 어디 편에 서야 되니? 네가 고민을 하니? 라고 얘기하겠죠. 북한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미국이 고민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줘야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미국은 동맹으로 연계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강에 둘러싸여서 힘들다. 미국에게는 둘러싸인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아닌 거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어느 날 그래도 중국이 커질 것 같아. 우리가 미국만 붙들고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정말로 범민을 하게 되면은 미국하고 동맹은 먼저 끊어야지 우리가 둘 중에서 선택할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려운데 북한이 그동안 매일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한국, 내가 너랑 싸우면 이겨. 얘만 빼면은. 미국만 빼면은 너랑 싸우면 이겨. 그래서 북한의 지난 60년 동안 대외 정책은 미군 철수입니다. 한미동맹 폐기. 그런데 미군이 가지도 않고 한미동맹도 폐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북한이 핵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미국까지 가는 핵을 만들어야지 의미가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들어 놓으면은 북한이 미국한테 이렇게 협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다 점령해야 되는데 미국 제발 좀 도와주지 마시오. 당신이 도와주면은 내가 지겠지 아무래도. 그렇지만 나는 그냥은 못 지고 로스앤젤레스 정도는 핵폭탄으로 없애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각오하고 남한을 도와줄 거예요. 서울을 살리려고 인천을 살리려고 로스앤젤레스를 포기한다? 그거 바보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 핵폭탄이 미국에 도달하는 날 미국은 한국을 도와주기가 너무나도 어렵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제 되느냐 마느냐 상황에서 이 일이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까지 가야 되고 미국은 절대 그건 안 되고 그것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영어로 말하면 파이널 쇼다운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다음번에 그 신원식 장군님이 오셔가지고 다 말씀 더 드리겠지만은 앞부분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둘이 이렇게 손 들고 그랬는데, 김정은이 히스토릭 미팅, 그러니까 역사적인 모임이죠. 역사적 만남입니다. 세계가 다 보았다. 북한 사람들만 빼놓고. 미국에서 나온 기자입니다. 김정은의 세계적인 모임은 세계가 다 봤는데 북한 사람만 안 봤다. 요 똑같은 사진에 오늘 아침에 미국 브라이트바트 뉴스에 나온 거는 저 살인마가 확실한 사람하고의 대화가 성공할 확률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저 사람은 말로는 안 되고 맞아야지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한 말이 북한은 뭐 저거의 나라라면요. 유훈 통치의 나라, 아버지 할아버지 얘기대로 하는 나라라고 김정은이가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핵 없애라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 한두 개 보겠습니다.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야, 남한의 정부가 없는 것이 평화야. 남한의 정부가 있으면 그게 다 가짜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1972년에 오늘 그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할 텐데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키던 1961년에 남한하고 북한은 북한 사람이 3배 잘 살았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은 1년에 80달러를 벌었는데 북한 사람은 240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때 필리핀 사람은 800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72년쯤 됐을 때 그때 남한하고 북한 경제력이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 우리 얘기하자. 우리는 뭐,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북한하고 얘기 안 했는 줄 아는데, 북한하고 처음으로 얘기를 한 것이 박 대통령 때죠. 그래서 서울에 북한 사람들이 와서 보고서, 뭐 건물도 많고 집도 뭐가 많으니까 그때 놀랬습니다. 야, 뭐 나만 거지인 줄 알았는데 거지 아니구만. 그거 했을 때, 김일성이가 자기 부하들한테 지시한 말이 있는데, 그것도 읽어보시면은, 남조선이 급속하게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가 만반의 전쟁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일단 유사시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게 되면 남조선의 발전된 경제가 다 우리 거가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하죠. 김정은이가 그런데요. 북한 사람들이 그런데요. 요번에 김정은이가 말이야 목숨을 걸고 남한 가가지고 이제 다 우리 부자 만들어줄 거야 그런데요. 조금 뭐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고 남조선의 정부가 없어지는 날 그때 진짜 평화가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유훈 통치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김일성이 옛날에 했던 말, 우리도 원자탄을 생산하게 되었다. 미국이 원자탄을 사용하면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 그때는 핵폭탄이 아니라 원자탄이었습니다. 핵폭탄 갖는 것이 꿈이죠. 폐기하는 게 꿈이 아닙니다. 믿을 것은 핵밖에 없다. 이거는 중국이 한국하고 수교했을 때 김정일이가 과학자들 많고 이제 믿을 게 뭐 있습니까? 핵폭탄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거를 김정일이가 한 말입니다. 수령님 대에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미국의 도시 하나만 맞출 수 있으면은 그날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그때 미국은 부담 가죠. 한국 도와줄 수 없죠. 바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뭐 국제정치학 이론에 다 나오는 거를 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정일이가 했던 말입니다.
나는 남한 점령군 사령관으로 가겠다. 1천만 명 이민 가고 2천만 명 숙청되고 남는 2천만과 북한 2천만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3천만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5천만 중에. 캄보디아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캄보디아가 공산국가가 된 다음에 뺀 사람들 종류 말씀드릴게요. 1. 군인 2. 정치가 3. 장사꾼, 기업가들이죠. 4. 선생님 5. 지식인. 근데 지식인은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은 대학교 문턱에 갔던 모든 사람들, 안경 낀 모든 사람들, 손 하얀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술가, 그 캄보디아 댄스 추는 사람도 90%가 죽었습니다. 10%는 어떻게 살았냐?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850만 중에 250만을 죽였는데 김정은이는 3천만 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한 45배쯤 센 나라로 칩니다. 그냥 어느 정도 한국이 더 세냐? 한 45배에서 50배 정도 더 강한 나라예요. 그 국력 규모로. 근데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남조선 인민들은 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총 몇 방 쏘면 다 도망간다. 식량과 기름이 부족하지만 휴전선만 넘으면 남조선에 식량과 기름이 많이 있다. 이것을 사용하면 쉽게 남조선 먹을 수 있다. 참 그래서 정신교육하는 겁니다. 김정은 보고 자기 고모부를 비행기 쏘는 포로 쏴 죽인 사람을 보고 귀엽다고 그래요. 요새 한국 사람들이. 여자들이. 김정은 귀엽대요. 자기 형 죽이라고 독가스 얼굴에 뿌리라고 오도했는데 그런 게 하루아침에 까먹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거 다 미국 교수들이 한 말이라고 제가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 그 나라는 이웃 나라들과 무언의 불가침적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드는 날 미국하고 잠재적으로 불가침조약 맺은 겁니다.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까지 오는 폭탄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어.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스 모겐스는 아주 유명한 교수가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핵무장에 성공할 경우 다른 나라는 전략적 옵션이 두 가지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서로 다투고 있는데 이제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들면 미국은 빠지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 둘 남아요. 그런데 그때 남한은 두 가지 옵션이 생긴다는 겁니다. 1. 전쟁을 하다가 죽는 것. 2. 미리 항복하는 것. 그래서 북한은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드는 날 한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을 거야. 즉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굶어가며 만드는 거예요. 저게 얼마나 이 이론에 맞고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우리 대통령이 한 분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마라. 이거는 틀린 거로 밝혀졌죠. 북한은 핵을 만들고 있었고 우리가 보낸 돈 상당 부분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너한테 책 사라고 돈 줬지 술 먹으라고 돈 줬냐? 부모님이 아이한테 술 먹으라고 돈 주지 않죠. 책 사라고 돈 주죠. 그거를 맥주 먹습니다. 책 안 사고. 저는 뭐 그런 것이 있지 않겠냐라고 보죠. 이 사람이 지금 미국 대통령 제일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인데 중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에 동의하도록 중국을 설득해서 북한을 무너뜨리고 한국이 통일하게 하라. 그런데 그게 여의치 못하면 폭격하는 법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아주 그 상황이 이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요새 그래요. 북한하고 한국하고 다 할 수 있다. 다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분단했습니까? 한반도? 우리가 분단했어요? 아니죠. 우리가 통일을 꿈꾸지 않아서 통일이 안 됩니까? 통일 아무리 꿈꿔도 안 됩니다. 국제 구조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한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통일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한국군 육사단이 압록강에 도달해가지고 수통으로 물을 퍼서 이제 곧 통일입니다 하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그 물을 보냈습니다. 그때 모택동에는 잠도 안 자고 빙빙빙빙 돌다가 야 가자 하고서 130만을 한국에 보냅니다. 130만이 와가지고 중국 자료로 하면 19만이 죽었더라고요. 미국 자료로는 40만이 죽었습니다.
부상은 중국 자료로도 40만, 미국 자료로도 40만, 뭐 어쨌든 60만 명, 중국권에도 60만 명의 젊은이의 피로서 북한이 남한한테 흡수되는 것을 막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왜? 내 입술이나 마찬가지야. 중국은 자기 입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몇십만 죽은 것도 할 수 없어. 입술이 떨어지면 이가 시려서 살 수 없게 돼.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그래도 괜찮은 나라예요. 세계에서 12등짜리 나라입니다. 종합국력. 세계 200나라가 넘는데 12등이면은 A 플러스입니다. 제가 쭉 가르쳤던 이화여대는 학생 35%까지 A를 주라고 합니다. 50명 들으면 내가 곱하기 0.35 해가지고 등수대로 A를 줍니다. 최대로 많이 주려고. 우리나라 212나라 중에서 12등이니까 진짜 221나라 중에서 12등이니까 정말로 A 플러스 자기 힘으로 맞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A 플러스적인 삶을 못 사는 것은 북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일해야 되는데 이 통일이 참 죽어도 안 되는데 우리가 통일 염원이라고 그러면서 60년 동안 남북한이 통일하자고 전부 다 그 노래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합니다. 우리에서 오는 통일 그거 모르는 국민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어요. 북한에도 한 사람도 없고. 근데 왜 통일 안 되느냐? 한 나라 찍으려면 중국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중국. 두 번째 나라 찍으려면 일본입니다. 두 나라 때문에 안 됩니다. 두 나라 때문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내가 90%라고 말하겠습니다.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 10%. 그런데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국제정치학적으로 정답입니다. 국제정치학 책에 보면은 이웃에 힘센 나라가 생기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되면 이거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거의. 그래서 통일을 막아야 돼요. 옆에 큰 나라 생기는 거 싫습니다. 두 번째는 지정학입니다. 지정학. 정치, 그 지정학이 어떤 데는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통일된 한반도는 나의 뒤통수에 붙어있는 나라, 뒤통수에 붙어있는 망치처럼 생겼다. 여기 망치가 붙어있으면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분단된 상황이라는 건 망치하고 나무 자루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한테는 아주 딱 좋은 상황입니다. 없어지면 더 좋고, 일본도 우리나라 상황을 통일되는 거 별로 싫어합니다. 지금 뭐 남한을 일본이 마음대로 못하죠. 솔직히 중국은 북한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근데 얘가 통일하라고? 안 돼. 일본은 한국을 제대로 못하는데 얘가 통일하라고? 안 됩니다. 각각 지편이 통일하는 것도 다 반대예요. 반대편이 반대하는 거 물론 통일하는 거 물론 반대지만은 일본에는 아예 논문 제목이 한반도 흉기론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저거 통일된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단도와 같아. 그래서 이렇게 일본은 한반도 부러진 상황이 더 좋습니다. 단도가 부러진 상태가 더 좋다. 중국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2등, 3등짜리 나라를 꺾고서 통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근데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이 저거 통일시키면은 나한테 좋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미국은 천사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일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의 심장을 찌르는 칼이라고 그랬죠. 중국은 자기 뒤통수에 붙어있는 망치라고 그랬죠. 미국은 통일된 거를 자기가 들고 있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국이 까불면 뒤통수를 패면 되고 일본이 까불면 찌르면 되고 그러면 통일된 한반도는 어떻게 네 건데? 지정학. 적은 가까이, 친구는 멀리. 이거는 국제정치에 틀린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프랑스의 친구는 러시아입니다. 멀리 있어서. 독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인사건 나면 경찰이 누구부터 봅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찾습니다. 이게 누가 죽었나. 바로 국제정치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하는 겁니다. 미국이 천설에서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 전략에는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 좋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독일에 계시는 박성주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누가 나에게 독일 통일을 이뤄낸 요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세 가지를 요약하겠다. 미국이 도와줘서, 소득이 돈이 많아서, 소득이 단결해서, 돈 많고 단결한 것은 그거는 저겁니다. 그거는 충분 조건이에요. 미국이 도와주는 건 필요 조건입니다. 돈 많고 힘세도 통일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때 독일 사람들은, 독일 수상들은 정말 자가용 비행기 타고 미국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제발 통일 좀 시켜주세요. 그때 영국의 대처 수상이 미국하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
미국이 저 왜 저러지? 독일 통일시켜주면 저거 어떡하라고 설득했는데 미국이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바초프를 대처가 만나가지고 이거 군사력으로라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 적까지 있습니다. 고바초프는 내가 지금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미국은 나중에 그들을 설득했죠. 내가 통일시키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통일된 독일에 미군이 주둔하고 독일이 나쁘지 못하도록 위에서 내려 누를 거요. 그 셔파들을 미국이 목을 조르고 있겠어. 라고 얘기해가지고 프랑스라는 푸들을 떨지 않게 만들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국제 문제예요. 독일도. 그래서 이 교수가 국제정치학이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이다. 우리나라도 똑같다. 특히 미국의 도움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절대라고 말을 썼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마저도 뭐 너네 통일되는 거 별로 신경 안 써.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중국하고 일본 힘을 그 둘이 힘을 합쳐서 반대를 하는 건데 견해가 갈리면 또 뭐 이렇게 뭐 남의 힘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닌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둘러싸고 있죠. 미국의 대전령은 중국 둘러싸기입니다. 왜? 얘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제가 2등이라서 그러는 겁니다. 1등은 2등하고 싸우죠. 5등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2등이 중국이 된 거예요. 옛날에 소련이 2등일 때 미국이 몇십 년 동안 소련만 못 살게 굴었죠. 일본이 2등 될 것 같다고 일본을 뭐 무참하게 뭐 일본 경제를 박살내놓은 것은 미국입니다. 유럽이 또 좋으니까 유럽도 망가뜨려 놓고 왜? 1등이 너무 좋으니까 어느 나라도 1등 되면 그 1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2등이에요. 얘가 또 1등 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 어떤 2등이 1등 하기 싫습니까? 그래서 1등하고 2등은 다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더 세니까 이걸 다 둘러막고 있죠. 포란 게 다 미국 편인 나라들입니다. 뭐 탄자 들어가는 나라, 뭐 다 포란색 다 칠해놨습니다. 미국이 마지막으로 포란색 칠하고 싶은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북한이죠. 요거마저 파란색 칠해놓으면 중국 포위 작전이 완료되는 겁니다. 남한도 파란색, 북한도 파란색이니까 구조적으로 통일이죠. 근데 북한은 그때 주인이 나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꼭 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둘 다 파란데 어차피. 나도 변하면 파래줄 수 있어. 정말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남한이 통일할까 북한이 통일할까? 통일한 다음에 미국 편이 확실한 정권이 통일합니다. 북한은 그게 나야라고 미국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죠. 직접 가서 한 거 책에 나온 거 한마만 예를 들겠습니다. 2007년에 북한의 외무부 차관격인 김경환이라는 사람이 미국 가서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미국한테 얘기했습니다. 미국 다 알죠. 나도 다 알고 있어. 네가 원하는 거가 뭔지도 다 알고 있어. 북한에 호지명이 있다면 북한이 통일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보세요. 공산주의로 통일했죠. 그런데 미국이 호지명이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본 겁니다. 호지명의 꿈이 뭔지 아세요? 베트남을 미국 같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가서 독립을 방해하니까 할 수 없이 중국, 소련 편은 힘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저거 공산주의자 아니야 해가지고 막으러 갔던 겁니다. 한참 싸우다 보니까 저 사람이 공산주의자이기 이전에 민족주의자구만. 그리고 월남 사람이 이거 못 쓰겠어. 어느 날 다 관두고 나와서 줬더니만은 지편되잖아요. 지금 미국이 가장 좋아하는 준동맹국이 베트남이죠. 북한이 미국한테 그러겠죠. 베트남 보셔. 북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이 통일했는데 통일하자마자 당신 내 편 되는 거 못 봤어? 여기는 왜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통일이 될 텐데 대한민국이 통일하죠. 미국의 미래학을 아주 공부 많이 하시는 그 조지 프리드만 교수가 그랬습니다. 통일이 되면 한국은 강대국이 될 것이다. 제 계산으로는 통일되고 10년이면 세계 5등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인구, 통일되자마자 인구는 독일 인구, 통일되자마자 군사력은 프랑스 군사력, 땅 넓이는 영국인데 경제력은 통일되는 날도 12등입니다. 북한 거 합쳐봤자 등수가 1등도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은 맨 땅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무지하게 빠를 수 있습니다. 북한 때문에 우리도 덩달아 경제 성장을 빨리 할 수 있어요. 어떤 학자가 북한은 17, 한국은 10이라고 쓴 거가 있는데 그런 내가 그거 가지고 그냥 캘큘레이터로 계산해 봤습니다.
9년째 되는 때 영국 경제랑 같아집니다. 세계 5등. 그럼 경제력 5등, 군사력 프랑스, 인구 독일, 그리고 미국하고 동맹 그냥 유지될 거고. 왜? 중국이 있으니까 미국이 안 가겠죠. 그러면은 세계 5등이죠, 그게 바로. 중국하고 일본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 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통일이 되면 힘이 센 한국이 있을 텐데 자기가 제일 궁금한 거는 만주가 어떻게 될지래요. 만주. 아니 한국이 통일되는데 만주가 왜 궁금해요? 그게 국제정치의 원칙입니다. 힘센 나라가 있으면 힘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나갈까요? 만주로 나가죠. 그럼 만주로 나가면 중국하고 거기서 부딪히죠. 그래서 중국이 그걸 미리 다 연구해 놓은 것이죠. 야 만주 건드리지 마. 그건 원래 우리 거야. 고구려 니네 나라 아니야. 원래 우리 거야. 그게 공부 다 완성해 놓은 거가 동북공정이죠. 윤동주 시인이 중국의 애국 시인으로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한반도계는 만주를 아예 날려버린 겁니다. 만주 날려버린 거예요. 한반도계는 만주가 없습니다. 나라 영토 국경 이거는 휘장크 변하는 겁니다. 1815년부터 1965년까지 150년 안 되죠. 150년 동안 영토가 770회 변했습니다. 힘센 나라는 불어나는 거예요. 힘 약한 나라는 쪼그라드는 거고, 우리는 너무 국제정치에 대해서 국제정치의 ABC를 잘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국제법으로 다 되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거 되면 군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법으로 다 되는데. 안 되니까 다 군대도 있고 그런 것이죠. 이분이 2040년에 만주가 한국땅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만주가 한국땅이다. 이거 만주가 고구려 땅 되는데 이거하고 중국 동북 삼성하고 연결됩니다. 그대로 비슷해요. 덮치면 같습니다. 중국은 저거 절대로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한국은 근데 저거는 어떻게 되느냐? 힘의 논리죠. 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미국 학자들이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통일되는 한반도는 일본하고 싸우지 말고 중국 쪽하고 티격태격해 라는 그런 뜻이 하나 있고, 그리고 너가 힘이 어느 정도 세지면은 미국의 노고가 대단히 덜어질 것 같아. 나는 일본 중국은 좀 그런데 너는 딱 믿을만해. 마음에 들고. 그런데 한반도로 좁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만주 좀 얻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미국 힘 빌려서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좀 띄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라는 의미가 요만큼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날을 우리가 2040년 되면 뭐 우리 다 살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그랬습니다. 2040년엔 내가 95세인데 서울 가서 볼 거야. 내 예측에 맞았다고. 95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조금 뭐 그때 2040년에는 평균 수명 120세니까 95세면 아주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서 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통일의 방정식, 우리 공과대학 교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지만은 통일의 방정식 되게 어렵습니다. 소독 더하기 동독은 통일 독일인데 그것은 소독입니다. 남베트남 더하기 북베트남은 통일 베트남인데 그것은 북베트남입니다. 그게 통일입니다. 남한 더하기 북한은 통일 한국인데 그것은 남한이거나 북한입니다. 그래서 통일된 이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 아니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비벼지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은 비벼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도 옮겨야 되고, 수도 평양 아니면 서울로 확정된 겁니다. 애국가, 국가는 우리나라 애국가 아니면 북한 국가예요. 통일된 나라의 국가는. 그거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소독은 헌법에 하나가 있었죠. 통일되면은 수도를 베를린으로 옮긴다. 지금 있는 건 임시수도다. 그래서 베를린으로 간 것뿐이지 그 외에는 전부 소독권 그대로 씁니다. 변한 게 없어요. 베트남 가보세요. 전부 빨간 깃발에다가 노란 별 있는 깃발 쓰죠. 전부 다. 통일이 되면은 서울은, 북한이 통일하면 서울은 김일성 씨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통일하면 평양은 그냥 평양시일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승만 씨로 묻히는 나라는 아닐 테니까. 통일된 후에 100년 후에 와보니까 야 이거 내가 살던 데가 김일성 씨가 돼버렸네 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론인데 서론이 좀 길었죠. 대한민국은 역경을 헤쳐나온 나라이며, 대한민국 1945년의 나라도 아닙니다. 1945년에 여러분 여자 평균 수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7세예요. 1945년에 대한민국 여자, 남자보다 오래 사는 47세. 그리고 뭐 한글, 해독률 뭐 이런 건 다 엉망이죠. 그런데 이 나라를 그때 만들어가지고 역경을 헤쳐왔습니다. 지금 60년, 1948년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뭐 70년 돼 가는데, 하여간 그동안의 분단, 전쟁, 한미동맹, 경제발전, 이 네 가지를 다 해가지고 이 건국과 부국에 건국을 한 사람이 했고, 부국을 한 사람이 그 기초를 쌓았습니다. 저 두 사람이 합쳐서 30년 이 나라를 통치를 했는데 그 30년 통치한 거 가지고 여기까지 그냥 버티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 만든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공문서 1호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생긴 다음에 첫 번째, 그러니까 Official Document No. 1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5월 10일 날 이제 선거해가지고 국회 만든 다음에, 그래서 국회를 처음 열었습니다. 개헌국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서 하느님께 감사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고 이 나라를 시작합시다 해가지고, 그러므로 하느님께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하고 나박수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이 목사였던 국회의원입니다.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윤영 목사가 나와서 이제 개회하는 첫날 그 기도문이 대한민국 공문서 1호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든 나라죠. 그래서 그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게 우리나라 공문서 1호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기도문으로 나라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참 대단한 분인데,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이 참 피곤해했냐면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군사 작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작전명이 에버레디예요. 에버레디 작전으로 이승만을 쫓아버려야 되겠다 했는데, 그거를 개시하려고 그러다가 계획을 다 세웠다가 이 사람의 대안을 못 찾았습니다. 대안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거를 못하고 그냥 끝까지 갔죠. 제가 이제 텍사스 대학에서 전쟁 가지고 정치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와서 한국 와서 한 10년 좀 지난 다음에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하이오 대학의 역사학과로 박사과정을 다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하이오 대학 역사학과 와서 전쟁사를 전공하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 박사 코스를 다 마쳤습니다. 2년 만에. 그러고서 이제 한국으로 올라오고 그러는데 우리 교수가 논문 제목을 딱 주더니 이거로 한국 가서 논문 하나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박사 이미 정치학 박사 있는데 역사학 박사 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서 보니까 제목이 이승만과 미국군이에요, 제목이. 그래서 이거로 쓰라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니 그 세상에 조그만 나라의 늙은 대통령한테 미국 장군들이 갖다만 오면 전부 돌아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뺑 돌아가지고. 가서 미국의 의사를 관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전부 이승만 박사한테 그냥 당하고 온다. 그게 참 궁금하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연구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써줘 하고서.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제가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이렇게 좀 수집하면서 읽어봤는데, 하여간 메가더 같은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하고 붙으면 말을 못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얼마나 달변가인데, 메가더 장군의 달변의 정도가 처칠을 능가합니다. 처칠은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입니다. 그 2차 대전 전쟁사 책으로. 그런데 처칠이 메가더한테는 말하면은 오히려 밀려요. 말 잘하는 사람이 주도하죠. 이제 둘이 앉으면은
한 사람은 듣고 한 사람은 말하는데 이승만 대통령하고 맥아더 장군하고 만나면 맥아더가 하는 대부분의 단어는 yes sir, yes sir, yes sir. 이승만이 그러던 사람입니다. 6.25가 딱 났어요. 그날 새벽에 6월 26일 날 새벽입니다. 6월 25일 날 전쟁 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화가 펄펄 났습니다. 야, 전화 걸어. 그래서 동경에다 전화 걸었습니다. 새벽 3시에. 맥아더 장군 자고 있는 때죠. 거기 보좌관이 주무십니다. 야, 전화 바꿔. 야, 주무십니다. 전화 바꾸라니까 영어로 소리 질러가지고 맥아더 장군 딱 받았습니다. 당신 내가 뭘 했어? 미군 철수하면 전쟁 난다고 그랬지? 어떡할 거야? 책임져. 참 그 순간에 그런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이 그 문장 읽어보면은 공부하면서 읽지만은 참 감동이 듭니다. 이 순간에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그 요소요소에 참 유능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한국 건국하기 전에 제가 강의할 때 저 건물을 대학생들한테 저게 뭐냐 그랬더니 다 알아요. 독립문이라고 다 압니다. 누구한테 독립하려고 만든 문이야 그러면 다 모릅니다. 놀랬어요. 다 아십니까? 어느 나라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저거 만들었습니까?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일본이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고 미국이라고 대답하는 애들도 좀 있어요. 이화여대도 그런데 서울대학에서도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북한 정치론이라는 과목을 가르칠 때 그냥 재미 삼아서 야, 이거 독립문인데 누구로부터 독립하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한 여학생이 모기 같은 소리로 혹시 청나라 아니에요? 그러길래 무슨 과야? 그랬더니 역사과더라고요. 참 이거 안 배웁니다. 저것도 안 배우고 또 우리나라 현대사도 지금 막 다 틀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데 저기 그 독립문이라고 이렇게 현판 써 있는 거 이건 누가 썼는지 혹시 아시나요? 독립문이라고 누가 썼는지? 이완용이 썼습니다. 이완용이 썼대요. 이완용이가 우리나라 친일파의 왕초죠. 제가 이완용이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한테 책을 다 읽고 써서 그냥 얘기를 듣는데 듣고 또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이완용이가 일본말을 전혀 못해가지고 이등박문하고 만나가지고 뭐로 대화하는 줄 아세요? 영어로. 영어를 그때 했단 말이야, 그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독립협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하면 누구 책임인가요? 한 사람 이름 들면은. 대통령 책임이죠?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나라 뺏긴 거를 저 사람 책임이라고 하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요. 왜 국무총리 책임입니까? 대통령 책임이 아니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가로지르고 한 모양이죠? 전제군주 시대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고종은 왜 책임에서 면해졌어요? 오히려 고종은 훌륭한 왕이라고 그런다면요, 요새. 그쪽 훌륭한 왕으로 만드는 연구가 진행된다면요. 나라를 잃은 사람인데. 그래서 역사 공부 우리가 다시 정말 못난 것도 역사입니다. 못난 것도. 잘난 것도 물론 역사지만은 그런 거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책을 우리 목사님이 이 책을 쓰신 건 아니고 기왕에 나와 있던 한 이승만에 대한 책 한 50권 정도를 전부 다 섞어가지고 그라인더도 넣고 다 섞은 다음에 나온 가루만 가지고 한 거래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이제 썼는데 이승만이 분노가 이제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가 됐습니다. 왕정, 전제주의에 대한 분노, 일본에 대한 분노,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놀랍게도 미국에 대한 분노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자기 이익만 찾는 녀석들이 하는 그런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에 대한 분노. 이것으로서 이제 이거 분노를 넘어서 이제 나라를 건설했는데 그 건설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하고 기독교 정신이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건국이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국제정치학적으로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 만들었을 때 세계지도는 이 모습입니다. 다 빨간 거고 요 남한만 파란 거예요.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버틴다는 것이 거의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저기도 빨간거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힘의 논리에 의하면은. 근데 저거를 지금 버텨냈고, 그 사이에 러시아 망했고, 중국도 변질되었고, 뭐 월남도 변질되었고, 전 세계가 푸르크름한색으로 바뀌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파란색으로 만들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되었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이의 역사를 뭐 그냥 보는 사람이 기적이다 이런 말 많이 쓰죠. 대한민국 건국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공부할 때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정읍발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읍발언. 야, 너 그것도 다 아니? 예, 정읍발언 저 이승만이가 말이죠. 나라 그 분단시킨 발언 아니겠어요? 6.25가 언제 난지도 모르는 사람이 정읍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중요하고 그 순서가 있잖아요. 큰 거 작은 건데 큰 걸 먼저 하고 작은 거 나중에 알아야 되는데 정읍발언이라는 조그만 걸 알아요. 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리키거든. 이승만이가 정읍에서 말이야 1946년 6월 3일 날 남북한 전체가 아니라 남한이라도 정부를 만들어야 된대. 만들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남한의 정부가 생기는 바람에 이 나라가 분단된 거야. 라고 배웠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정읍발언을 알아요. 그런데 역사는 결국은 진실이 나오죠. 1993년에 그때 이제 소련이 망했습니다. 소련이 망하고서 소련이 망하니까 그 역사적인 비밀 자료들을 팔아먹습니다. 제가 그 세종연구소에 있을 때 소련 자료 돈 주고 많이 사왔습니다. 이 비밀 자료는 뭐 30년, 뭐 50년 있다가 푸는데 급하니까 막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정식 교수라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가 그 미국 가서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1945년 9월 20일, 그러니까 북한이 소련이 점령하자마자 한 달밖에 안 됐을 때 스탈린이 북한에게 지령을 내려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라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막 정부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를 만든 나라하고 없는 나라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만들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건 어차피 지금 정부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통일은 거의 힘들어. 해가지고 이제 1946년 6월 3일 날 남한이라도 정부를 수립하자. 그리고 우리는 8월 15일, 48년 8월 15일 날 정부 수립을 선언했는데 참 공산주의자들이 그거는 끝내줍니다.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9월 9일 날 자기네도 니네들이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도 한다라고. 예. 그래서 한국이 조금 먼저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북한은 9월 9일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의 협상전법에 아주 재미있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2 더하기 2는 6이야라고 먼저 주장합니다. 2 더하기 2가 6이라고? 그게 말이 되냐? 아니야, 6 맞아. 그래서 그냥 줄기차게 6이라고 그러다가 이제 이쪽이 지쳐서 막 땀나고 정신없습니다. 야, 그럼 5로 해, 5. 그럼 이쪽에서 그렇게 하자라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2 더하기 2는 미국의 그 북한하고 회담을 몇 년 동안 했던 그 미국의 해군 대장이 쓴 책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하는가라는 책에 일단 2 더하기 2를 6이라고 주장하고 저쪽에 그냥 혼을 빼놓은 다음에 5로 타협을 본다. 바로 그건데 이것도 그래서 북한이 정부를 우리보다 훨씬 먼저 만들고 군사력은 우리가 훨씬 더 빨리 만들었죠. 2월 8일 날 아예 군사력을 건설했습니다. 48년. 군사력이 있으면 나라가 있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8월 15일 날 건국을 선언하니까 자기네는 9월 9일 날 선언한 것이죠. 예. 38선 이거 누가 걷는지 아시죠? 미국 놈들이 잘랐어. 맞아요. 미국 대령 2명이 잘랐습니다. 미국 대령 2명이. 볼스텔 대령하고 이제 러스크 대령 두 사람 전부 아주 공부 잘하는 수재들이에요. 영국 가서 그 로드 스칼라 해서 옥스퍼드 대학 가서 석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로드 스칼라라는 사람은 아주 수재들만 보내는데 걔네들은 불문율이 있대요. 박사까지 안 하는 거. 지네는 박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천재니까. 애초에. 그 대령 둘이 1945년 8월 11일 밤입니다. 그때 미국이 일본하고 다 싸웠는데 소련 보고 너도 좀 와서 같이 싸워달라고 계속 졸랐습니다. 근데 소련은 야 우리는 지금 시체 묻기도 힘들어. 독일은 끝났지만은 우리는 지금 정리해야 돼.
그러고 안 오는데 미국이 8월 9일 날 핵폭탄을 한 방 떨겨뜨렸죠. 그러니까 소련은 미국, 중국, 일본이 멸망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8월 6일 날 한 방 떨겨뜨리고 8월 9일 날 두 발째 떨어지는 아침 9시에 떨어졌는데 새벽 0시에 소련이 선전포고를 합니다. 근데 미국은 만주에 있는 일본군이 대단한 줄 알고 이제 소련군들이 그걸 좀 맡아줬으면 해가지고 계속 소련 보고 싸움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막 밀고 오는 거죠. 파죽지세. 그래갖고 8월 13일 날 소련군이 한반도에 들어옵니다. 여기 들어와요. 그러니까 8월 그 무렵에 미국이 야 이거 이러다가는 한반도 소련이 다 먹겠네.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 좋은 대령 두 명한테 이거 어떻게 좀 니네가 알아서 뭐 좀 해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백지도 보고서 한창 이거 어떡하냐 소련군들은 벌써 와 있고 우리는 제가 공개 오키나와에 미군이 있는데 이거 그냥 있으면 소련군이 이거 다 먹을 텐데 그래서 38선을 큰 겁니다. 그 38선이라는 선 발견하고 대령들이 이렇게 했어요. 야 이거 끝내주는 선이 있어. 이거 그건 말이야 한반도 딱 중간쯤 되는데 야 우리는 무슨 나라냐 우리 해군 아니야. 인천하고 부산이 이 안에 들어가. 더 좋은 거는 서울도 그 안에 들어가. 38선까지 소련 보고 오라고 그자. 그래서 그걸 써갖고 왔더니 그때 별 하나가 야 우리가 다 써왔는데 이거 일본 건데 우리가 뺏어야지 중국 소련한테 반을 주면 어떡하냐. 40으로 거봐 40. 40은 이렇게 돼 있는 선입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러스크 대령이 아마 소련이 40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정말 솔직히 소련이 뭐라 그러면 36으로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36이면 요거만 우리 거 될 뻔했어요. 그런데 38을 소련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날. 그래서 미국이 자른 건 확실한데 정말 역사를 보면 반이라도 건진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소련은 그 러스크 그 사람은 대령이었었는데 그때 45년에는 이제 케네디 대통령 때 외무장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번 그 세미나 하러 왔는데 내가 들었습니다. 자기는 그날 솔직히 소련이 받아들여서 놀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안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소련은 왜 받아들였느냐. 일본 본토의 일부를 자기가 점령하고 싶어서. 근데 미국이 또 그거는 또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희생자인데 또 희생자가 우리가 된 거예요. 저거는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이제 1949년에 야 한국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여기까지 하고 쉽게요.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사해봐 그랬더니 다 계산해보니까 16나라 미국이 도와줘야 될 16나라 중에서 13번째로 중요한 나라입니다. 야 그럼 뭐 가자야 빼자. 그래서 다 뺐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빼면 안 된다고 난리치고 그랬죠. 미국은 언제 빼는 줄 알아요? 자기 계산해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뺍니다. 요새 뭐 미국은 가느냐 마느냐 그러는데 북한 때문에 미국이 이긴 것은 아니에요. 미국은 여기 왜 왔느냐?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왔습니다. 북한이 남한 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 거는 아니에요. 근데 소련의 팽창을 막다 보니까 북한이 남한 먹는 것을 막는 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소련을 막으라고 왔습니다. 지금 아직 안 가고 있는 이유는 가려고 보니까 중국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북한이 나만 먹을까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지구상에 중국 없고 일본 없으면 북한이 나만 먹어도 미국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것들이 다 따져보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안 가는 것이지. 언제 갈 거냐고요, 미군이? 보니까 중국이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면 갑니다. 중국이 한국 다 가져도 우리랑 아예 상대가 안 돼 그러면 갑니다. 미국 교수들이 아예 노골적으로 씁니다. 미우셰이모 교수가 재작년에 포리노프에서 이렇게 썼죠. 독일에 있는 미군은 빼라. 소련이 러시아가 독일 먹을 만큼 힘이 세지 못하고 독일이 유럽을 장악할 만큼 세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가도 돼. 아시아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중국이 크는 걸 좀 보자. 저거 쓰러지면 가도 되고. 저거 미국한테 덤빌 만큼 세지지 않으면은 그럼 뭐 한국한테 너 핵무장하든지 알아서 네가 지켜. 그리고 자기는 가면 되죠. 그렇습니다. 6.25가 나는 날 그 얘기는 이제 또 조금 더 복잡하니까 여기서 그러면 일단 10분을 쉬고 그리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